자 봅시다. 앞에 보세요. 내가 학원을 한 1년쯤 다녔다 손에. 본 적 없어? 종이? 개념 보기. 오, 책 제목까지 얘기한 사람 네가 처음이다. 오, 처음 사는데요? 혹시 처음 보세요? 윤창크. 응? 윤희정? 아닌가? 아, 우리 원장쌤 혹시 윤예정이었어? 아, 네, 제가 여러분들 한 1년 전쯤에 원장쌤 수업할 때 이제 고1 초반에 쓰던 이제 개념어 보객이라고 하는 교재죠.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내가 가져온 이유는요, 우리 지금 그래도 동문진도나 이런 것들이 좀 꽤 나가 있는 상황이라서 저기 뭐냐 이 개념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진행하고자 요거를 좀 가져왔어요. 원래부터 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시험 기간이 들어가기 한 일주일 전에 개념어와 관련된 걸 쫙 정리해가지고 선지에서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좀 해결할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3월 모의고사도 있다 보니까 그 3월 모의고사 저기 준비 겸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좀 나중에 나눠줄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수업 해봐서 이제 알겠지만 이제 뭐 뭘 풀어라, 뭘 공부해라, 이제 공부해야 되는 것들과 방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막 숙제를 걷어서 검사하거나 그러진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처음이죠. 굉장히 오랜만에 숙제를 내줄 건데 반드시 다음 주에 들고 와야 됩니다. 알겠죠? 해서 들고 와야 돼. 백지 말고. 알겠죠? 해서 들고 와야 되는 과제가 좀 있으니까 유념하도록 하세요. 지금 본 수업 과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하겠는데요. 본 수업 과제를 띵거 먹으세요. 그냥 어차피 뭐 맨날 밀려있을 텐데. 아니야? 다 해요? 맞죠?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요 개념어를 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3월 모의고사 대비해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진짜 이제 찐으로 시험 대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요 개념어 보면은 표현법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면서 나는 확실하게 구분이 좀 잘 되고 개념이 좀 잘 잡혀 있다. 뭐 안 하는데 다 그냥 좀 오 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당연하게 다 아는 것들이지 라고 이제 생각이 좀 된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준비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왜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살면서 이런 국어 시험은 아마 처음 쳐볼 겁니다. 뭐냐면 시험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전부 문학 작품만 나와요. 처음이잖아, 맞죠? 1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전부 뭐만 물어본다고? 이런 종류만 물어본다고요. 표현법, 정서, 분위기, 외적 상황 대입해가지고 맥락 파악하기, 요것만 반복해가지고 계속 문제가 나온다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가를 수 있는 기계가 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꾸법부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고전 문학 작품, 고전 시가 이런 거 보다 보면 대꾸가 안 쓰인 걸 찾기가 힘듭니다. 대꾸는 엔간하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 보통 문학 작품 이렇게 쭉 본문 읽어요. 고전 시가 읽어. 그러고 나서 문제 풀러 넘어가. 문제 풀러 넘어갔을 때 대꾸법을 활용하여 되어 있으면 다시 안 읽고 그냥 오 하고 일단 넘어가는 상황도 있을걸. 아, 무조건 쓰였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안 쓰인 거 찾기가 힘들단 말이야. 우리가 뭐 조선시대 시조, 가사 뭐 이런 거 생각해보면 보통 시조나 가사가 이제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니까 시조나 가사 문학이 나오면 음보도 몇 음보야? 4음보지. 조선시대 유행은 4음보잖아. 고려시대 3음보고. 근데 4음보로 구성되어 있는 이 문장 구성은 짝수로 딱딱 들어맞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가 만들기 좋아? 대꾸되는 이 구성을 만들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꾸법이 안 쓰인 걸 찾기 힘들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대꾸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전제 조건에 뭐가 필요합니까? 대꾸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엇의 반복으로 시작되어야 돼요? 유사한 통사 구조죠. 자, 이 유사한 통사 구조로부터 그것이 반복되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대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대꾸. 자, 그러면 유사한 통사 구조만 있으면 다 대꾸법이라고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왜 대꾸가 아닐 수도 있는데. 자, 밑에 내려가 보면 대꾸란 비슷한 어조나 어세를 가진 어구를 어떻게 표현해야 돼? 짝지어서 표현해야 돼요.
좀 더 나아가서 유사한 통사 구조를 뭐 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바탕으로 뭘 해야 된다? 짝지어서 표현해야 돼. 또는 나란히 두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 구조가 있어. 여기 A야. 어떤 문장 구조가 있어. B야. 얘네가 유사해 생긴 게. 요렇게 나란히 제시가 되어 있어. 그럼 대꾸법이 아니야. 대꾸법이지. 짓느니 눈물이요. 지느니 눈물이요. 짓느니 한숨이다. 뭐뭐는 뭐뭐고 뭐뭐는 뭐뭐다. 라는 식의 문장 구조가 딱 만들어져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 나란히 나와 있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꾸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꾸가 아닌 통사구조의 반복은 뭐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C가 1년, 2년, 3년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A라는 문장 구조는 여기에서 나왔어요. B라는 문장 구조는 여기서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대꾸라고 할 수 있어. 이건 1년이고 저건 3년인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대꾸라고 볼 수는 없겠지. 근데 유사한 통사구조가 반복됐다라고 하면 맞아 틀려? 그건 맞지. 문장 구조는 반복됐어. 다만 나란히 두거나 되어서 두지 않았기 때문에 대꾸라고는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대꾸가 아닌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좀 드물어.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일단 기본적으로 고전에서 볼 수 없을 거고요. 현대시에서 이제 뭐 아주 드물게 볼 수 있을 것인데 이제 드물긴 하지만 이제 저기 유사한 통사구조가 꼭 대꾸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두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 위에 우뚝 선 소나무 바람 불 적마다 흔덕흔덕 개울에 서 있는 버들 무슨 일 쫓아서 흔들흔들 어디에 있는 소나무 어떨 때마다 뭐 어디에 있는 버드나무 뭐 해서 뭐 라는 식으로 지금 대꾸적 구성을 가지고 있죠. 자, 다음 이거 개수가 많아가지고 페이지를 빠르게 넘어갈 거야. 바로바로 따라오세요. 자, 다음 표현법 넘어갑시다. 대비입니다. 대비랑 비슷한 의미가 뭐가 있어? 대조가 있죠. 그럼 대조랑 대비는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뭔 차이가 있어? 대비, 대조. 대비랑 대조는요, 사실 그냥 똑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야, 대비가 대조고 대조가 대비지 라고 얘기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또는 대비랑 대조를 되게 세분화해가지고 막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어요. 이건 이제 바라보는 관점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좀 나이 드신 선생님, 그러니까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들, 나 때부터 있었던 선생님, 그 선생님들은 대비랑 대조를 보통 어떤 식으로 구분하냐면, 대비는 둘만 반대인 거, 서로 반대인 관계. 대조는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차이가 느껴지는 반대인 관계. 보통 이제 내가 어릴 땐 그런 식으로 많이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한계가 있어. 그리고 내가 설명하는 것도 좀 한계는 있을 거야. 그런데 대비와 대조를 문학작품의 표현상의 어떤 특징으로서 좀 구분을 하자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뜻부터 봅시다. 두 가지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 서로 뭐 하는 거야? 맞대어서 비교하는 겁니다. 심리도 한번 보세요. 다른 성질의 것을 어떻게 해왔을 때, 나란히 놓았을 때 그 차이가 현저하게 드러난다고요. 자, A라는 대상이 있고요. 얘랑 완전 반대되는 B라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장에 A와 B를 나란히 써놨어요. 그러면 얘는 반대되니까 서로 대비가 돼, 안 돼? 대비가 됩니다. 그러면 대조가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집니다. 둘 다 차이가 느껴져요. 대비도 차이고요, 대조도 차이거든.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대상이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정서 또는 시어라고 하면은 둘 다 A 뒤에 B를 나란히 써놓음으로써 둘의 관계에 반대 관계가 생겼어. 또는 원래부터 반대야. 빛과 어둠, 뜨거움과 차가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맞대어서 놓았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대비라고 하죠. 그러면
대조는 맞는데 대비는 아닌 경우가 있을까요? 지난번에 왜 우리 했던 대장간의 유혹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년, 2년, 뭐 3년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을 때 내가 1년에서 뭐처럼 느껴졌답니까?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 뭐 해버리고 싶다고요? 버스에서 갖다 뛰어내리고 싶다고요. 그래서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나면 어디로 갈 거라고? 털보네 대장간으로 갈 거라고요. 가고 싶다고요. 그러면 그 대장간에 있는 내가 뭐가 되고 싶다고 얘기합니까? 무쇠낫이 되고 싶다고 얘기하잖아. 자, 1년에서 내가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졌다고. 뛰어내려서 어디로 가고 싶다고? 털보네 대장간으로 가고 싶다고요. 대장간으로 가서 뭐가 되고 싶다고요? 무쇠낫이 되고 싶다고요. 그러면 잘 보세요. 화자가 했던 행위 때문에 생겨난 반대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플라스틱처럼 느껴질 때 그걸 버리고 싶다고 했잖아. 그럼 얘 버리고 싶은 거야. 그런데 얘는 뭐야? 내가 지향하는 대상이었잖아. 내가 무쇠낫이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를 버리고 얘가 되고 싶다고 했으니 자연스럽게 작품 안에서 뭐가 생긴다고 했어? 대조적 관계가 생긴다고 했잖아. 반대 관계가 생긴다고. 플라스틱의 반대는 이제부터 무쇠낫이라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대비라고 할 수 있나? 대비라고 할 수는 없어. 어떤 것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 딱 맞대어 놓고 비교하는 그런 느낌이 아닌 거야. 서사적인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반대관계가 생겼어. 무슨 관계? 대조관계가 생겼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대조적 시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거는 대조는 되고 대비는 좀 아니야. 근데 이 관계는요. 대비도 되고 뭐도 될까요? 대조도 될 거야. 대조가 조금 더 범용적으로 쓰이는 말이겠죠. 대비는 좀 더 이제 제한적으로 쓰이는 말. 그러면 대비가 대조의 부분 집합인가요? 그건 또 아니야. 조금은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대비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맞대어서 이제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 좀 비교해 놓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자, 만흥입니다. 보리밥 풋나무를 알맞춰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가서 실컷 논일겠답니다. 그남은 며남은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있겠냐? 부러워할 줄 없다는 거야. 자, 부러워할 일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 바위 끝 물가는 뭐야? 자연 속의 공간이겠지. 그남은 며남은 일이랍니다. 무슨 일이야? 속세의 일이죠. 위에 나오고 밑에 나오고 바위 끝 물가에 가서 실컷 놀다 보니까 뭐가 안 부러워? 속세의 일이 안 부러워. 한 문장 안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한 문장은 아니긴 하죠. 자, 이렇게 지금 연달아서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금 대비 관계가 생겼잖아. 대비 맞대어서 둘의 차이를 드러낸. 자, 그러면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봐봐봐. 우리는 은연중에 무엇을 느끼게 하느냐? 대상이나 가치의 우위를 느끼게 합니다. 자, 봐봐봐. 시는요, 내가 중심인 문학이야. 내가 중심인. 내가 바라보는 세계관이야. 그러면 내가 바라보는 세계관에서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 대상 A와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 않는 대상 B가 서로 반대관계일 수 있어? 없어요. 맞잖아. 반대관계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 나한테 호감인 거랑 비호감인 거. 내가 바라는 거랑 피하고 싶은 거.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는 A랑 상관없는 B는 서로 대비관계가 시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가 느껴져? 대상의 우위가 느껴져. 더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하는 거. 되고 싶은 거, 안 되고 싶은 거. 이런 식으로 나뉜다고. 대비랑 대조가 만들어지면. 그래서 우위가 드러난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위는 뭐가 우위인 거야? 얘가 우위인 거잖아. 야, 이거 부러워하겠냐? 안 부럽다고. 얘는 안 부러운 거. 지금 이건 만족스러운 거. 그렇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영탄적 표현. 자, 영탄 어떤 감정이어야 돼. 그거를 어떻게 나타내는 거? 강하게 나타내는 건 다 영탄이야. 그래서 생각보다 영탄이 되게 범위가 넓습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영탄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 뭐가 있을까? 일단 감탄사. 뭐 오, 맙소사, 어머나, 아이고, 하하.
어즈보 이런 것들. 감탄사를 활용한다. 우리가 영탄적인 표현으로 영탄적인 표현을 통해서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를 부각한다. 다 됩니다. 자, 다음 감탄의 뜻이나 어감을 드러내는 조사. 뭐뭐 이어, 뭐뭐 이시여. 얘네 두 개를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격조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이어랑 이시여 앞에 사람 이름이 붙는다고 생각해봐봐. 철수여, 느티나무여, 달님이시여 라고 하면서 그 대상을 불러요. 우리가 그런 표현 방법을 뭐라고 합니까? 도노법? 그 대상을 부르는 걸 이제 우리가 돈호법이라고 하죠. 또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자, 내가 그 대상이 너무 보고 싶어서 세상을 떠나가지고 다시는 볼 수 없어서 그 대상의 이름을 부르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라고 하면서 뭐 느낌표도 있지만 느낌표가 없었다 하더라도 무슨 법? 영탄법에 해당한다고. 그렇죠. 자, 다음 간판의 뜻이나 어감을 드러내는 어미.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좀 많이 헷갈리죠. 특히나 얘 노라랑 도다가 쓰인다. 무조건 영탄입니다.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혹시 기억이 안 나요? 자, 마지막에 다정도 병인 듯하여 잠 못 들어 하 노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잠 못 들어 하노라. 그러면 이 노라는 옛날식의 말인데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뭐야? 잠 못 들어 하는 구나야. 구나가 영탄이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노라는 구나랑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잠 못 들어 하 노라라고 해서 고전 시가에서 우리가 노라 나오면 전부 영탄이야. 알겠죠? 참 아름답도다. 도다. 영탄입니다. 알겠죠? 내가 별표 친 거 나오면 무조건 영탄이야.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가 보세요. 처용가. 향가거든요, 이거. 처용이라는 주인공의 이야기인데요. 뭐 좀 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처용이 아내가 있어요. 그래 이제 밤에 자려고 문을 열고 들어왔어. 이게 이불을 열었어. 아내는 누워 있고. 그러면 다리가 몇 개여야 돼? 2개여야 돼. 여긴 빈자리고 내 자리니까. 근데 이불을 열었는데 다리가 4개야. 둘은 내 것인데, 내 부인이니까 내 것인데, 이 둘은 뭐냐고? 누구 거냐고요? 본디 내 것이지만 저 2 다리는 내 것이지만 빼앗긴 것을 어찌하겠노? 이 집 빼앗은 사람이 누굽니까? 귀신이에요. 귀신. 역병의 신이거든요. 역병의 신. 몰라도 돼 이거는. 역병의 신인데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어찌하리 오라고 하는 이 감정에서 느껴지는 게 일단은 표현 자체는 영탄이죠. 영탄적으로 어떤 감정을 나타내느냐? 한탄도 나타내는데 체념적 정서도 드러나거든. 그래서 용서해 줍니다. 관용을 베풀어요. 어찌하겠노? 이미 빼앗긴 걸. 그래서 그 역병의 귀신을요 용서해 줬더니 역병의 귀신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거를 화를 내지 않고 용서를 해줄 수 있습니까? 당신 정말 존경합니다. 나 다시는 당신 아내에게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역병을 내쫓았다. 전염병을 내쫓았다. 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요 어찌하리오 라고 할 때 이 한탄과 체념과 이 관용의 정서를 어떻게 영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부 영탄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의인화, 인격화. 의인화, 우리 중학교 교과서에 의인화, 의인법 뭐라고 적혀있어요?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비유적 방법을 우리가 의인법이라고 하죠. 그러면 인격화는 뭔데? 사람이 아닌 대상을 마치 무엇을 가지고 있는 존재처럼,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처럼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의인화랑 좀 뭐가 다를까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막 이렇게 느티나무가 흔들리고 있어. 그걸 보면서 느티나무가 나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다시 느티나무가 나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가능 불가능? 불가능. 맞죠? 그래서 마치 사람이 손을 흔드는 것처럼 손을 흔들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나타내는 거야. 의인화 인격화. 의인화. 그럼 인격화는 뭔데? 느티나무 보고 느티나무야 너도 혹시 내 말을 듣고 있니? 라고 하면 느티나무가 무슨 행동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근데 내가 느티나무를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어? 마치 사람처럼 대하고 있어요. 이것도 전부 뭐에 해당한다? 인격화고요. 이 인격화는 또 전부 뭐에 해당한다? 다 의인화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의인법에 해당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얘네 둘을 구분하라는 말이 아니고 얘네 전부 의인법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달님 혹시 듣고 계십니까? 제 소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의인법입니다. 내가 얘기만 하고 있지만 다른 가만히 있지만 내가 이 말을 한다. 제 소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라고 했으니 내 말을 어떤 채로 얘기한 거야? 대화체로 얘기한 거야. 대화체는 뭘 설정하는 거야? 청자를 설정하는 거야. 청자 할 때 자가 사람 자자잖아. 청자를 설정하는 순간 쟤를 사람처럼 보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도 전부 의인법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점층. 우리가 점층이라고 하면 점점점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어떻게 된다? 강화되는 걸 점층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점층이라고 하는 건 뜻을 점점 강하게 또는 크게 높게 넓게 플러스 하나 더 구체적으로 하는 방식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하고자 하는 바가 강화돼야 돼. 그럼 봅시다. 자,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그러니까 겨울나무는 굉장히 추위를 견디고 있는 나무겠죠. 말라있는. 자, 봄나무는 뭐야? 날이 따뜻해지면서 이제 생기가 도는 나무야. 그래서 겨울나무에서 봄나무로 변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 자, 보세요. 추위를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온도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이 시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온도가 올라감을 강조하고 싶은 거야? 아닙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나무가 어떻게 된다고? 밀고 간다고요. 밀고 성장한다고. 커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점점점 올라감에 따라서 무엇을 강화? 나무가 밀고 올라가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김수영의 눈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뭐 이런 표현이 있다고 칩시다. 자, 지금 점점점 눈을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어?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음에 그냥 눈이었어.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무슨 눈이었어? 떨어진 눈이야. 그 다음에는 또 뭐야?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이야. 그래서 이 시 안에서 눈은요, 뭘 상징하는데? 그건 몰라. 나중에 읽어봐야 되거든. 그래서 뒷내용까지 다 읽어보면 눈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순수함을 상징한단 말이야. 그러면 떨어진 걸 지금 강조하는 거야? 눈의 순수함을 강조하는 거야? 눈의 순수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이렇게 점점점 의미를 강화하는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대체로 뭐랑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열거랑 많이 사용되는,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은 살아있다, 마당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 눈이 살아있다는 걸 열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점층이 있으면 점층은 더 강화시키는 거잖아. 점층의 반대는 뭘까요? 점층의 반대. 점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점강적이다라고 하면 뭐냐면 대상이 점점 작아져야 돼요. 그 다음 대상이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져야 돼. 밑으로 내려가고 안 좋아지고 강이 이제 하강을 할 때 강자니까 밑으로 내려가고 작아지고 더 우울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점강이라고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또는 감정이 엄청 컸다가 점점 감정이 줄어드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점강에 해당하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함축. 함축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함축은요, 밑에 지금 나오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암시하고 내포하고 있는 것을 함축이라고 합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함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쓰냐 이 말이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뭘까요? 뒤에 나와 있는데 뭘 사용한다? 상징을 사용하는 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상징의 뜻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1학년 시험 서술형 범위인데 상징의 뜻.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저기 오가라고 하는 시가 있었거나 아니면 윤동주의 길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있었을 거거든. 거기서 길이 뭘 의미하는데? 인생을 상징한단 말이죠. 기억나요? 자, 그래서 상징의 뜻이 뭡니까? 구체적인 대상을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하는 것을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추상적인 뭔가가 있어. 그거를 누군가한테 전달하고 싶어. 그러면 말이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길어져야 돼. 설명이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추상적인 거 기본적으로 뭔가를 전달하려면 말이 길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말이 길어지면 문학성이 떨어진단 말이죠. 대표적으로요, 여러분들. 상징은요, 예를 들어서 이 평시조. 이 평시조가 이제 특징적으로 뭐가 제한이 있어요? 형식에 제한이 있죠. 글자 수 제한이 있단 말이야. 45자 내외.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해결을 하게끔 해야 되다 보니까 길게 표현할 것들을 전부 뭘로 퉁칠 수밖에 없어? 다른 어떤 대상으로 퉁칠 수밖에 없어. 뭔가를 상징하는 대상으로 퉁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상징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게 바로 뭐냐면요, 맥락입니다. 맥락.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진짜 찰떡같이 잘 쓴 비유가 있다고 생각해봐. 누가 봐도 우와 하면서 바로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찰떡같은 비유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찰떡같은 비유적 표현은요, 혹시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면 이해 못합니까?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비유야. 상징은요, 지금 시대에 예를 들어서 뭘 상징하는 단어로 뭘 썼어. 근데 그게 100년, 200년, 300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상징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될까요? 그 시대의 문화와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상징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 당시 이 단어가 쓰였던 이제 당시의 문화나 다음 역사적 맥락 또는 그 내용, 그러니까 다른 작품 가면 다른 작품에서는 이 단어가 그런 상징으로 안 쓰여. 이 작품 안에서만 이런 상징으로 쓰이는 거야. 문화, 역사, 내용 이런 맥락을 알아야 되죠. 파수꾼 생각해 보세요. 파수꾼의 딸기가 나쁜 거야? 파수꾼의 딸기는 나쁜 거지. 파수꾼의 딸기는 나쁜 거야. 지들만 얻는 이익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딸기라고 하는 걸 나쁜 의미로 사용하니 그러진 않는단 말이야. 그 안에서만 사용되는 상징이거든. 그 내용상의 맥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상징이죠. 자, 평시조 같은 경우에는 형식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평시조는 주로 어떤 계층이 있었어? 4대부들이 많이 썼단 말이야. 자, 이 4대부들이 자신의 유교 정신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어떤 단어들을 가져와요. 그 단어들이 대부분 뭡니까? 자연물이죠. 자연물.
그래서 이 유교 정신을 뭘로 주로 드러내려고 한다? 자연물로 드러내려고 한다. 자연물로 드러내려는 이유는 뭐야? 말하려면 너무 길거든. 대표적으로 우리 사군자라고 하는 게 있잖아. 뭐뭐 있었어? 이거 저번에 했었죠? 사군자 안 했었어 나랑? 대나무. 아니 그러니까 나랑 안 했었냐고요. 네. 아 진짜? 알겠어요. 자 그러면 사군자에 뭐 있습니까? 대나무 맞아요. 또 소나무. 아닙니다. 소나무 없어요 사군자에. 백합. 예? 백합은 우리나라 식물이 아니에요. 백합이 릴리잖아 릴리. 네. 뭐라고요? 매화. 매화. 아 매화였다. 좀. 난초. 과. 그렇죠. 국화. 그리고 대나무죠. 전 얘기 안 했으면 잘 됐다. 얘기 좀 해봅시다. 자 그러면 매화는 군자가 무슨 뜻이야? 덕망 있는 사람, 유교적으로 배울 점이 많은 사람. 정신 차려! 자 덕망 있는 사람. 자 다음에 좀 훌륭하거나 배울 점 있는 사람.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식물은 전부 다 지주와 절개를 상징합니다. 매화가 왜 지주와 절개를 상징합니까? 봄에 펴서. 봄은 봄인데 어떤 봄? 초봄. 아주 이른 봄에 펴서요. 그래서 아직까지 봄 언제부터 잔 거야 이씨. 알려줘 빨리. 아무것도 안 했었네. 자 초봄에 피는데 초봄은 아직까지 우리 부산이야 뭐 따뜻하지만 서울은 눈도 녹기 전인데 봄눈이 와서 녹기도 전인데 그 봄눈을 뚫고 피어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다른 식물들은 그때 추워서 고개도 못 들어. 다른 식물들이 고개도 못 들 때 자기 혼자 꿋꿋하게 고개를 드는 이 지주와 절개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초봄에 개화하죠. 남들은 다 고개를 못 들, 그 추워서 고개를 못 드는 시점에 자기만 고개를 들어서 꽃을 피워냅니다. 그래서 매화는 초봄에 개화하기 때문에 지주와 절개를 상징합니다. 난초는요, 꽃을 어떻게 피울까요? 언제? 척박한 환경에서 개화합니다. 이게 웃겨요. 난초는요, 되게 이 온실에서 잘 가꿔 주잖아요. 그럼 꽃을 절대 안 피웁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얘는 언제 피우냐면요, 좀 건조하고 얘가 죽을 것 같은 환경 있잖아. 영양도 좀 안 주고 그럴 때 꽃이 핍니다. 그래서 난초에 꽃이 폈다면 이거는 좀 위험한 거야. 좀 있으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봐봐, 척박한 환경에서 보통의 신하들은 뭐 하고 싶어? 너무 무서우니까, 힘드니까 다 숨고 싶고 의견을 안 내고 싶단 말이야. 나서고 싶지 않고. 그런데 난세의 영웅이 나듯이 그런 부정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고개를 꿋꿋하게 들어서 의지를 드러내는 지주와 절개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국화는 언제 핍니까? 동동했잖아. 언제 펴요? 가을에 개화하죠. 가을은요, 풍족한 계절이기도 하지만 소멸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왜? 잎들이 다 진단 말이야. 그래서 제망매가에서 가을바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가을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죽음을 느끼잖아. 그 가을에서는. 맞죠? 그래서 남들 꽃들은 다 지는데 지 혼자만 노랗게 피어난단 말이야. 국화가. 지주와 절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저 요거 물어봅시다. 대나무는 칭찬할 게 3개가 있다. 중학교 1학년 때 오우가라는 시조를 했다 손. 아 너구나. 오케이. 자 그럼 본인이 얘기해 봅시다. 자 오우가라고 하는 건 5개의 친구가 있다라는 거거든. 자 그래서 그 5개의 친구 뭐였습니까? 수석과 송주, 그 다음에 달, 이렇게 해서 5개입니다. 물, 돌, 소나무, 대나무, 달, 이렇게 해서 5개의 친구만 있으면 된다는 거거든 나는. 그래서 이 각각 5개의 이 친구들의 장점들을 막 얘기하거든요. 변하지 않고 뭐하고 뭐 이런 거면서. 근데 대나무는 유일하게 칭찬을 3개를 합니다. 뭘 할까요? 대나무의 생긴 모양 생각해 봅시다. 길쭉하다. 길쭉한데 어떻게 자라난다? 길쭉하게 휘어져서 자라나? 곧게 자라나죠. 길쭉하면서. 고듬. 풀어서 얘기하면 정직함, 청렴함을 상징합니다. 다음 또
생김새. 사계절 응. 다평. 그렇지. 자, 사계절 푸르름. 그 보통 사계절 내내 푸른 걸 보고 뭘 상징한다고 하는데? 지주. 그러니까 지조인데 왜 지조인데? 일관성. 그치. 그걸 이제 조금 우리가 유식한 말로 일편단심.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 마음이죠. 나머지 하나가 뭘까? 이건 잘 안 나와. 일단 외모랑 관련돼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생긴 모양이랑 관련돼 있는 건 맞아. 대나무의 속이 어때요? 비어. 속이 비어 있음. 뭘까요? 속이 비어 있다. 순수하다. 그것도 연결될 수 있어요. 욕심 없음. 생각해봐. 진짜 개 어거지 같지 않나요?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그래. 왜? 그때 시대 사람이랑 우리랑 뭐가 다르니까? 문화권이 다르니까. 그래서 상징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맥락을 아는 게 필요하다고. 내가 곧고 청렴하고 일편단심을 가지고 있고 지조와 절개가 있고 욕심 없고 나는 오로지 옳은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벌써 3장 6구를 넘어버려요. 근데 내가 대나무 너를 좋아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순간 한 문장에 다 넣을 수 있다고. 이해되죠? 자,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우리 지금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함축성이 뛰어나다. 보통 이런 표현 방법들이 많이 쓰인다. 상징, 비유, 생략, 우회적 표현. 그 중에서도 상징이 아주 효과적이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희화화. 희화화의 뜻이 뭡니까? 희화화. 일단 희화화 하면 떠오르는 단어 뭐라고? 뭐라고요? 선인장? 혼자야. 풍자. 풍자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데? 풍자의 전제 조건. 그쵸. 과장에서 뭘 만들어내는데? 웃음. 그렇죠. 웃음을 만들어내죠. 자, 그래서 희화화는 일단 기본적으로 뭘 만들어내야 돼? 웃음을 만들어내는데 목적이 있어. 자, 그래서 인물의 외향이나 성격, 특정 사건들을 어떻게 하는 거?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그려내는 겁니다. 미스터 방 생각해 봅시다. 자, 방산복이 이제 차에서 내리고 있는데 마침 백주사를 본 거야. 집에 가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좀 부탁 좀 들어달라고 백주사가 와서 얘기하죠. 그래서 두 사람이 얘기를 막 하는데 서술자가 묘사를 좀 해줍니다. 어떻게 묘사해요? 이 생쥐같이 생긴 얼굴로 막 묘사를 한단 말이야. 방산복은 어떻게 해요? 짜장면에 탕수육 시켜먹고 막 먹으면서 탕수육 손으로 집어가지고 이렇게 막 개걸스럽게 먹고 있어. 보기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어떻게 하는가? 의도적으로 과장되게 표현하는 거야. 생쥐같이 생겼다고. 사람이 어떻게 실제로 생쥐처럼 생겨? 맞죠? 자, 그래서 그런 식의 의도적으로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만들면서 걔를 뭐 하고 싶은 거야? 까고 싶은 거야. 미스터 방에 나오는 인물 중에 칭찬받을 인물은 있어 없어? 한 명도 없어. 다 욕먹어야지. 맞죠? 그러면 희화화가 되고 나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대상은 우리가 독자 입장에서 뭐 해야 돼? 욕해야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희화화랑 좀 비슷하지만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풍자. 풍자는 희화화랑 좀 거의 그러니까 거의 같다고 보면 되고 해학이라는 말이랑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그 여러분들 남고 다니니까 아마 느낄걸. 그 이제 남중남고 이런 데를 있다 보면은 진짜 학교에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쟤만 이상하게 사는 게 시트콤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쟤한테만 저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웃음이 나. 맞죠? 근데 그거는 누군가가 걔를 웃기게 만든 거야? 아니면 걔 삶이 그런 거야? 걔 삶이 그런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 꼭 그 사람한테 그렇게 재밌는 일 벌어지는 사람 있죠? 어른 돼서 똑같다? 그냥 그게 운명이야, 운명. 그렇게 살아가는 운명이거든. 그 시트콤으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희화화된 거야? 아닙니다. 그냥 삶 자체가 뭐야? 해학적인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 거야. 자, 근데 누군가가, 남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친구를 보면서 걔를 희화화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야 일반적이야. 그러니까 희화화는요, 남을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마인드에 뭐가 깔려있어? 무시. 어디 갔냐? 대상을 요것도 이거 좀 적어줍시다. 업신여기. 무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무시랑 좀 다른데 대상은 업신여긴 거야. 왜냐면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욕먹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걔를 우스꽝스럽게 그려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희화화라고 할 거야. 그러면 해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작품 속에 어떤 인물이 해학적으로 그려져 있어. 예를 들어서 동백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동백꽃이라는 소설 자체가 되게 해학적이란 말이야. 왜 해학적인데? 동백꽃에서 해학적 면모는 뭐 때문에 생겨납니까? 전부 나라고 하는 주인공이자 서술자 때문에 생깁니다. 그 주인공이나 서술자가 어떠하기 때문에? 멍청. 눈치 없어서.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을 지만 모르잖아.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아. 심지어 여러분들 부모님도 알아. 뭘 아는데? 감자 그 중. 그쵸. 정순이의 마음을 다 안단 말이야. 지만 몰라.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 에이 그저 빙시 같은데 지만 모르네 라고 하는 그 시선에서 비롯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 웃음. 이거를 우리는 해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작가는 여자 마음 몰라주는 남자 까고 싶어서 소설 쓴 거야? 아니잖아. 동백꽃에서 동백꽃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의미가 뭐야? 서술형 다 썼잖아. 동백꽃의 의미가 뭐예요? 노란 동백꽃의 의미가. 안 쓴 사람 없을 텐데 서술형 답안으로. 노란 동백꽃의 의미가 뭐예요? 둘이 동백꽃밭에서 어떻게 돼요? 뒹굴잖아. 그 정순이가 어지러워 하면서 피리릭 해가지고 폭 쓰러지잖아. 알싸한 냄새가 나면서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동백꽃의 의미가 뭐예요?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이죠. 느껴본 적이 없는 거 아닌가? 그치?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이죠. 순수한 사랑.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순수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해학적인 어떤 내용이 좀 드러나는 거란 말이야. 화자, 글쓴이가 이 동백꽃에 나오는 나가 무식하다고 해서 욕하고 싶은 거야? 아니잖아. 순수함을 드러내고 싶은 거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해학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 대상에 대한 뭐가 깔려 있을까요? 연민의 감정, 동정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까지 막 부정적으로 그려내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상황 자체를 웃기게 만드는 거야. 또는 내가 나 자신을 좀 우스꽝스러운 상황으로 좀 이렇게 몰아가는 경우도 있죠. 어떻게? 님이 오신다고 하셔서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 나가 대문 나서서 신 쉬고 버선 지고 님비공비 공비님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진대 마른데 가림지 않고 월엄충창 달려가서 그거 봤더니 흙깃 봤더니 님이 아니라 뭐였어? 작년에 갈가벗긴 주출이 3대였단 말이야. 아 마침 밤이었기 망정이지 낮이었으면 난 웃길 뻔했구나 라고 하는 상황이죠. 상황. 해학적 상황. 맞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바탕으로 좀 이제 웃음을 자아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학이라고 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이 희화화는 상대적으로 그 대상을 좀 이제 비판하고자 하는 조롱하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 좀 담겨 있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시간의 흐름. 여러분들 저번에 나랑 3위 인곡 하지 않았어? 3위 인곡 안 했어? 아니 대답 좀 했어 안 했어? 맞죠?
그러면 시간의 흐름 지난번에 했겠네. 저 뭐 있었냐? 기억나요?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오니. 염량이 뭡니까? 처음 보는 거였어. 손님. 아 송미국 했어? 아 3인분 안 했네. 오케이 그러면 힌트. 더위, 양, 추위. 더위와 추위가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오니. 가자마자 고쳐오니. 무슨 뜻일까요? 계절 뭐? 계절이 빠르게 지나네. 그러면 계절이 빠르게 지나니까? 네? 계절이 빠르게 지나니까? 순환? 시간이 빨리. 그렇죠.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 그만큼 세월이 빠르다. 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세월의 빠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오니. 이게요, 여러분들 고3 수능이었나? 모고였나? 기출 지문에, 기출 문제에 뭐가 있었냐면요. 요 3인국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 몇 년 전에. 그때 나올 때 저기 선지로 뭐가 있었냐면, 자, 시간의 지속을 통해서 화자의 어떠한 정서를 드러낸다 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자, 시간의 지속이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시간의 흐름이라는 개념이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시간의 지속과 시간의 흐름은 염량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 게 지속이고 흐름일까요? 지속은요, 염, 양 이렇게 돼야 이게 지속이야. 염이 짧아, 길어? 길어. 이게 지속이에요. 그러면 흐름은 뭔데? 가는 듯 고쳐온다며. 그럼 갔다가 와가지고 또 시작하는 거 아니야? 염량. 이게 시간의 흐름이야. 그러면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 그랬잖아. 해가 빨리 지나간다고요. 그러면 시간의 지속이야, 흐름이야? 흐름. 흐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게 틀린 선지였어요. 자, 그래서 세월의 빠름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염량 지나가고 나면 시간 얼마야? 1년. 더위 추위 지나가고 그 다음에 더위 추위 지나가면 1년이지. 맞죠? 자, 그래서 더위랑 추위는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시간의 지속이라고 하면 안 돼. 시간의 지속은 한 시간이고 어떠한 특정한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게 시간의 지속이야. 알겠죠? 자, 다음 위로 올라가서 봅시다. 자, 이 광야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광야가 뭐야? 직역하면 광은 더블. 넓을, 야는 들야. 그냥 땅은 아니죠. 넓은 들판입니다. 그러면 광야를 보면 무슨 색깔이 떠올라야 돼? 초록색이 떠올라야 돼요. 맞죠? 자, 그래서 이 초록색 아주 넓은 평평한 들판이 쫙. 자, 봅시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겠냐? 그럼 들렸다는 거야, 안 들렸다는 거야? 안 들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닭 우는 소리 안 들렸어. 닭 한 마리 없다는 거야. 하늘이 처음 열렸을 때. 하늘이 처음 열린 날이 어느 날인데? 무슨 날인데? 개천절이죠. 개천절. 맞죠? 자, 그래서 지금 까마득한 날에, 그러면 개천절이 무슨 이야기에서 나온 거야? 단군 신화에서 나온 겁니다. 단군 할아버지. 맞죠? 자, 그래서 이 까마득한 날은 우리 입장에서 뭐냐면 그냥 태초의 날인 거야. 하늘이 열렸으니까 세상이 처음 태어난 거야. 닭이 있었겠냐고? 없었다고. 자,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연모는 이제 뭐 좋아하는, 사랑하는. 연모에서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은 광야겠죠. 이 들판을 침범하지는 못하였으리라. 자, 그러면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린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산맥들이 처음으로 생겨나가지고 바다 방향으로 생겨난다고.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산맥들이 생겨나면 이곳을 범하지 못했다고. 여기 넓은 들판이니까 이렇게 많은 산맥들이 생겨도 이 들판만은 지켜졌구나. 신성한 공간이야.
자, 다음. 끊임없는 광음은요, 빛과 그늘입니다. 요거 이번에 수능 특강에도 있던데, 광음이라는 말이. 자,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끊임없는 광음이야. 빛, 그늘은 뭘 의미할까요? 빛과 그늘. 빛 다음에 그늘, 그늘 다음에 빛.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끊임없는 광음이라고 하면 광음 이거야. 광음이야. 광음이거든.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다고요. 그래서 광음 자꾸 지나면 시간이 어떻게 돼? 지나갈 거야. 날짜가 지나갈 거야. 광음하면 단위가 얼만데? 하루지 하루. 어두웠다 밝아지는 거. 맞죠? 끊임없이 간다고. 다음 계절이 피었다 진답니다. 시간의 흐름이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강물은 문명을 뜻합니다. 자, 그럼 연결해볼까? 전체적인 구성에서도 처음은 뭐야? 태초의 날이야. 하늘이 열린 날. 그 뒤는 뭐야? 산맥이 생긴 때야. 그 뒤는 뭔데? 문명이 생긴 때. 어떻게 되고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 이거 한번 볼까요? 자, 과거, 현재, 미래 뭐가 바뀌어야 되냐? 아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라고 하면 변화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 시간이 지났는데 변화되지 않으면 시간의 지남을 나타낼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 바뀌면서 달라지는 것들, 유년 시절에서 성인으로 되면서 달라지는 것들, 봄에서 여름으로 지나면서 달라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전개 방식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갈까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봅시다.